강원도의 늦가을은 마치 수채화 같았다. 설악의 봉구리들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불타고 있었고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는 도시의 먼지에 찌든 폐부를 씻어내는 듯했다. 한유진은 낡았지만 잘 관리된 SUV의 운전대를 잡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조용히 차를 몰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하나하나가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주었다. 지난 몇 달은 그녀에게 지독한 시간이었다. 아버지. 한강식 경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의 세계를 통째로 뒤흔들었다. 평생을 강력계 형사로 살아온 아버지는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흔들리지 않는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런 아버지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을 때 유진은 자신의 일부도 함께 사라졌음을 느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고 찾아오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동안 그녀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다. 기계처럼 움직였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것이 아버지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방식이었고 특수부대에서 8년간 복무하며 몸에 밴 습관이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고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았을 때 억눌렀던 슬픔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고요함은 때로 천둥보다 더 시끄러운 법이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그녀의 삶 모든 곳에 깊은 구멍을 남겼다. 그래서 그녀는 떠나왔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됐던 이곳. 설악으로 침묵과 마주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해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관리사무소에서 간단한 절차를 마친 유진은 가장 안쪽, 다른 캠퍼들의 소란으로부터 조금은 비켜난 자리를 선택했다. 차에서 내린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주변에서 가족 단위로 온 캠퍼들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하게 텐트를 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녀는 먼저 바닥에 방수포를 깔았다. 각을 맞추고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게 펼치는 손길이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경건했다. 그 위로 1인용 돔 텐트를 올려놓고 폴대를 조립하여 뼈대를 세우는 과정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폴대가 아치를 그리며 텐트를 일으켜 세우는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12살 생일 선물로 아버지에게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텐트를 받았던 날이었다. 서툰 손으로 폴대를 끼우려 낑낑대는 어린 유진의 머리 위로 아버지의 크고 따뜻한 손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유진아, 모든 일에는 순서와 원리가 있는 법이다.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부러지기 십상이지. 이음새를 잘 보고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낚시하는 법, 자전거 타는 법,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가르쳤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그녀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였고 때로는 가장 엄격한 교관이기도 했다. 형사라는 직업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아버지는 유진이 약하게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았다.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아. 네 몸은 네가 지키는 거다. 강해져야 한다. 그의 가르침은 그녀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다. 그녀는 체육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길.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7907 특수임무단에 자원 입대했다. 남성 대원들도 버티기 힘든 지옥 같은 훈련을 그녀는 묵묵히 이겨냈다. 고공낙하, 잠수, 폭파, 대테러 작전,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면서 그녀는 강해졌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하지만 그 강인함의 대가로 그녀는 평범한 여성의 삶과는 점점 더 멀어졌다. 팩을 박는 망치 소리가 조용한 캠핑장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땅이 단단했지만 그녀는 정확한 지점에 힘을 실어 망설임 없이 팩을 박아 넣었다. 마지막 팩을 박고 스트링을 팽팽하게 당겨 텐트를 완벽하게 고정했을 때 그녀의 임에는 땀방울조차 맺히지 않았다. 마치 수백 번은 해본 일인 것처럼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유진은 애써 무시했다. 사람들은 혼자 캠핑을 온, 그것도 능숙하게 장비를 다루는 젊은 여자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안쓰럽다는 듯한 눈으로. 그녀는 그런 시선에 익숙했다. 군 생활 내내 그녀는 늘 소수였고 특별한 시선의 대상이었다. 텐트 설치를 마친 유진은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펼쳤다. 장비들은 모두 오래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그것 역시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내 장비는 내 목숨과 같다. 언제나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녀는 버너에 불을 붙여 물을 끓였다. 저녁 메뉴는 간단한 즉석밥과 레토르트 찌개,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혼자 하는 식사는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유독 음식에서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자 기온이 뚝 떨어졌다. 유진은 두꺼운 플리스 재킷을 꺼내 입고 따뜻한 커피를 한 잔 타서 의자에 앉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에는 거짓말처럼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왔더라면 아버지는 분명 별자리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이다. 저것은 카시오페이아고 저쪽이 북극성이라고, 길을 잃었을 땐 북극성을 찾으라고. 아바! 나지막한 부름이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대답 없는 메아리.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우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것은 그가 떠나기 바로 전날 저녁이었다. 비번이었던 아버지는 오랜만에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유진이 끓인 김치찌개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 칭찬하며 두 그릇이나 비웠다. 우리 딸, 이제 시집 가도 되겠네. 어떤 놈이 데려갈지. 복 받은 녀석이야. 그의 농담에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삶은 결혼이라는 단어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손은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짓기보다 차가운 총기를 쥐는데 더 익숙했다. 그녀의 몸에는 부드러운 향수 냄새 대신 희미한 화약 냄새가 배어 있었다. 걱정 마세요. 저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가슴을 치며 후회되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넌 강하지? 너무 강해서 걱정이다. 가끔은 좀 약한 척도 하고 기댈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이야. 다음 날 아버지는 비번님에도 불구하고 후배 형사의 지원 요청을 받고 나갔다가 칼을 든 용의자와 격투 끝에 변을 당했다. 범인은 잡혔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다. 유진은 커피잔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분노와 슬픔, 자책감이 뒤섞여 그녀의 속을 헤집었다. 내가 너무 강해서일까? 내가 곁에 없어서 내가 만약 평범한 딸이었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무리해서 현장에 나가지 않으셨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때였다. 캠핑장 입구 쪽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왔다.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는 불쾌한 엔진 소리와 고성이었다. 유진의 고개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부드러운 감상에서 벗어나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훈련으로 다져진 감각이 본능적으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다. 다른 캠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즐겁게 타오르던 모닥불 주변의 대화 소리도 끊겼다. 모두의 시선이 캠핑장 입구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상황을 주시했다. 몸은 의자에 편안히 기댄 채였지만 온 신경은 소리가 나는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그녀는 고요함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평화로운 밤은 이제 곧 끝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산의 밤은 깊어지고 바람은 더 차가워졌다. 유진은 마지막 남은 커피를 한 모금에 털어 넣었다. 씁쓸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그녀의 마음처럼 그녀는 혼자였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오는 어둠을 응시했다. 그 안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든 그녀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진이 감지한 불협화음은 곧 실체를 드러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난폭하게 가르며 튜닝된 엔진이 내는 저음의 굉음과 함께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캠핑장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는 관리사무소 앞에 급정거했고 차체에 새겨진 흠집과 찌그러진 자국들은 그 주인의 성정을 짐작하게 했다. 차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 셋이 내렸다. 가장 먼저 내린 남자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딱 벌어진 어깨와 맥주병처럼 튀어나온 배가 위압적인 인상을 주었다. 짧게 깎은 머리. 목덜미를 휘감아 올라가는 용문신은 그의 직업을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게 했다. 그가 바로 마동철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마른 체형에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30대 남자가 내렸다. 그는 주변을 훑어보는 눈빛이 유난히 날카로웠고 연신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우두둑 소리를 냈다. 박기태였다. 마지막으로 내린 남자는 가장 나이가 어려 보였지만 교활해 보이는 눈매와 실실 쪼개는 듯한 미소가 불쾌감을 자아냈다. 김진수였다. 아저씨 여기 관리인 맞아. 마동철이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을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반말이었다. 얘네 무슨 일이십니까? 관리인은 그들의 행사에게 이미 주눅이 든 듯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냐고. 여기 하루 자는데 얼마야 바가지 씌울 생각은 꿈도 꾸지 마쇼. 저희 캠핑장은 정해진 요금표대로 받고 있습니다. 1박에 5만 원입니다. 관리인의 말에 김진수가 끼어들었다. 5만 원 이딴 산골짜기에서 5만 원 형님. 이 영감님이 우리를 뭘로 보고 완전 호구 잡으려고 하는데요. 마동철은 관리인에게 성큼성큼 다가섰다. 그의 큰 덩치가 노인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영감님,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잖아. 기분이 오늘 좋은 날인데 시작부터 재수없게 3만 원 콜. 손님, 그건 곤란합니다. 규정이라서. 관리인이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옆에 서 있던 박기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으르렁거렸다. 영감탱이가 말이 많네. 형님이 3만 원이라면 3만 원인 줄 알아야지. 어디서 토를 달아? 그들의 고성과 험악한 분위기에 캠핑장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가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한아버지는 재빨리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텐트 안으로 들여보냈다. 연인으로 보이는 한 쌍은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 모든 광경을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등 근육은 미세하게 긴장하고 있었다. 결국 관리인은 포기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진작 그랬어야지. 마동철은 만족스럽다는 듯 웃으며 관리인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쳤다. 그 손길에 관리인의 마른 몸이 휘청거렸다. 세 남자는 승리자처럼 캠핑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주변의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떠들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어디가 좋을까? 저쪽은 애새끼들 때문에 시끄럽겠고. 마동철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때 김진수의 눈이 한 곳에 멎었다. 가장 안쪽. 홀로 조용히 앉아있는 유진의 실루엣이었다. 그는 마동철의 팔을 툭 치며 음흉한 미소와 함께 턱짓을 했다. 형님, 저기 보십시오. 저런 명당 자리가 있었네. 산속에 홀로 있는 사슴이라. 그림 좋은데요. 마동철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도 랜턴 불빛에 비친 그녀의 단정한 옆모습과 호젓한 분위기가 눈에 들어왔다. 주변에는 다른 텐트도 없어 방해받을 일도 없어 보였다. 무엇보다 혼자 있는 여자라는 점이 그의 흥미를 강하게 끌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고 저열한 계산이 끝났다. 좋아! 오늘 우리 잠자리는 저기다. 그들은 유진의 텐트에서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마치 일부러 영역 표시를 하는 것 같았다. 그들이 차에서 장비를 꺼내는 모습은 유진이 텐트를 칠 때와는 정반대였다. 장비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폴대를 아무렇게나 펼쳐놓고 고성과 욕설을 섞어가며 투닥거렸다. 야! 박기타에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아, 예시 형님이 좀 해보쇼. 그럼 존나 뻑뻑하네. 이 새끼가 진짜. 김진수, 너는 뭐해? 이리 와서 이거 안 잡아. 그들의 소라는 조용한 캠핑장을 자신의 안방처럼 휘저었다. 유진은 말없이 그들을 관찰했다. 그녀의 머리는 컴퓨터처럼 냉정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다. 리더는 마동철. 힘과 과시욕이 강하며 상황을 주도하려는 성향. 실제 싸움 실력보다는 위압감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타입일 가능성이 높다. 박기태는 다혈질, 행동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로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 김진수는 전형적인 약삭빠른 기회주의자.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리더를 부추기는 역할. 그녀는 잠재적 위협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떠들다가 제풀에 지쳐 잠드는 것.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대비는 해야 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아두었던 담요 아래로 손을 넣어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 있는 단단한 금속 물체의 감촉을 확인했다.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쿠보탄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쓸 일은 없어야 했다. 폭력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 그것이 아버지가 그리고 부대가 그녀에게 가르친 첫 번째 원칙이었다. 한참을 낑낑댄 끝에 세 남자는 비뚤어지고 엉성한 모양새로 남아 겨우 텐트를 세웠다. 그들은 보란듯이 아이스박스에서 소주와 맥주 수십 병을 꺼내가니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첫 번째 소주병 뚜껑이 뻥 소리를 내며 날아갔고 그들은 종이컵에 술을 가득 따라 부딪혔다. 자, 우리의 자유로운 밤을 위하여. 마동철의 선창에 박기태와 김진수가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의 시선은 술잔을 넘어 어둠 속 랜턴 불빛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유진에게로 끈질기게 향하고 있었다. 마치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거미들처럼 캠핑장의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기로 작정한 듯했다.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자신들의 일에만 집중하려 애썼고 아이들을 단속하는 목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캠핑장을 감싸던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과 긴장감이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밖에서 보기에는 잠자리를 준비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텐트 지퍼를 완전히 닫지 않고 밖을 살필 수 있을 만큼 작은 틈을 남겨두었다. 그녀는 침낭 안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녀의 잠은 진짜 잠이 아니었다. 몸은 쉬고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텐트 밖을 향해 있었다. 세 남자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방충망을 뚫고 귓가에 날아와 박혔다. 평화를 찾아왔던 고요한 숲속. 그러나 그곳에 불청객들이 몰고 온 폭풍의 전운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유진은 깊고 느리게 호흡을 조절했다. 어떤 상황이 닥치든 그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폭풍의 눈은 언제나 가장 고요한 법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산의 어둠은 더욱 깊고 짙어졌다. 캠핑장의 다른 텐트들에서 새어나오던 불빛은 하나둘씩 잠들었고 간간히 들리던 아이들의 잠꼬대 소리마저 잦아들었다. 이제 이 넓은 야영장에서 깨어있는 것은 오직 유진과 그녀의 텐트 옆 불청객들 뿐이었다. 유진은 침낭에 지퍼를 목까지 올린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누워 있었다. 얇은 텐트천은 저들의 저속한 대화를 조금도 걸러주지 못했다. 소주병이 비워질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혀는 꼬부라졌으며 대화의 내용은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세상에 대한 불만과 돈 문제, 혹은 자신들이 모시는 형님에 대한 뒷담화가 줄을 이뤘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 유진은 이들이 한물간 조직의 말단 건달들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아, 애씨팔. 이번 달 상납금 맞추려면 또 얼마나 똥꼬쇼를 해야 되냐. 박기태가 탁한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그러게 말이다. 위에서는 쪼아대지.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지. 이놈의 건달짓도 못해 먹겠다. 마동철이 소주잔을 비우며 맞장구를 쳤다. 그때 김진수가 낄낄거리며 분위기를 전환했다. 에이, 형님들, 그런 우울한 얘기는 접어두고 바로 옆에 있는 그림 같은 풍경이나 감상하시죠. 그의 말이 신호탄이었다. 그때부터 세 남자의 대화는 집요하게 유진을 향했다. 근데 저 여자는 진짜 뭐 하는 여자일까? 얼굴은 못 봤지만 몸매는 멀리서 봐도 딱 내 스타일인데. 김진수가 침을 삼키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스타일은 무슨, 딱 봐도 깡마르고 볼품없게 생겼구만. 근데 혼자 캠핑 올 정도면 보통 내기는 아닐 거야. 남자한테 차여서 머리 식히러 왔거나 아니면 존나 외로운 여자거나. 박기태가 아는 체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성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유진은 눈을 감은 채 그들의 말을 들었다. 역겨움이 치밀었지만 그녀의 심박수는 안정적이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군에서 배운 호흡법을 되뇌었다. 넷을 세며 숨을 들이마시고, 일곱을 세며 숨을 참고, 여덟을 세며 내뱉는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채웠다가 빠져나가면서 끌어오르려던 분노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마동철이 낮은 목소리로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뱀이 풀숲을 스치는 소리처럼 기분 나빴다. 어떤 여자든 상관없지. 중요한 건 저 여자가 지금 혼자라는 거야. 그것도 이 깊은 산속에서.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아니겠냐. 역시 형님은 뭘 좀 아십니다. 김진수가 신이 나서 아첨했다. 그럼 이제 슬슬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제가 선발대로 가서 혼자 오셨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하면서 젠틀하게 말 좀 섞어볼까요? 지랄하네. 내 놈 면상으로 갔다가는 있던 남자도 도망가겠다. 박기태가 면박을 주었다. 이런 건 내가 전문이지. 그냥 가서. 오빠들이랑 같이 놀자. 응, 한마디면 게임 끝이야. 여자들. 의외로 이런 터프한 스타일에 껌뻑 죽는다고. 유진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그들의 심리 상태와 지능 수준을 파악했다. 김진수는 선동가이자 관찰자.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부추겨 이득을 챙기려는 타입. 박기태는 단순하고 공격적이며 자신의 남성성을 폭력으로 증명하려 한다. 가장 위험한 인물은 마동철이었다. 그는 두 사람보다 교활했고 자신의 욕망을 기회나 운명 같은 단어로 포장할 줄 알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죄책감을 덜어내는 가장 질이 나쁜 종류의 인간이었다. 야! 둘 다 성급하게 굴지 마. 마동철이 상황을 정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술 기운이 역력했지만 아직 통제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은 듯했다. 사냥감이 놀라게 하면 안 되는 법이야. 일단 술이나 한두 병 더 까면서 작전 회의를 하자고. 어떻게 하면 저 사슴이 제 발로 우리에 걸어 들어오게 할 수 있을지. 사슴. 그 단어가 유진의 뇌리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들에게 그녀는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냥감에 불과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단단하게 굳어진 손가락 마디가 그녀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섣불리 텐트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그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과 같았다. 어둠과 침묵. 그것이 지금 그녀가 가진 최고의 무기였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그들은 술을 더 마셨고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음탕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상들을 쏟아내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렸다. 유진은 마치 더러운 오물 속에 빠진 기분이었다. 이 순간 그녀가 그리운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아니라 피와 땀 냄새가 진동하던 부대의 훈련장이었다. 그곳은 육체적으로는 지옥이었지만 적어도 이런 비열하고 추잡한 악의는 없었다. 아, 이제 못 참겠다. 형님 갑시다. 얘 가서 그냥 확! 박기태의 참을성 없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태의 말이 맞습니다. 형님, 이 좋은 밤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쟤도 분명 외로워서 저러고 있는 걸 겁니다. 우리가 구원해줘야죠. 김진수가 거들었다. 마동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유진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잠시 후 그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좋아. 진수 말대로. 외로운 영혼을 구제해주는 셈치자고. 그의 목소리에는 마침내 결심을 굳힌 자의 음흉함이 묻어났다. 가서 인사나 하자. 같은 캠핑장에 있는데 이웃사촌끼리 인사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그것은 행동 개시를 알리는 신호였다. 유진의 온몸의 근육이 강철처럼 긴장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침낭에서 빠져나와 몸을 웅크렸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동공이 확장되어 사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어느새 재킷 안주머니에 쿠보탄을 꺼내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손바닥에 와닿는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머리를 차갑게 식혀주었다. 밖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가 아닌 3개의 발걸음 소리였다. 그들은 함께 오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유진의 텐트를 향해 마침내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그녀의 텐트 위를 덮었다. 랜턴 불빛을 가린 그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악마의 소나기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호흡을 멈췄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생의 본능, 적과 마주한 전사의 투지가 깨어나는 소리였다. 계세요. 기름기가 잔뜩 낀 마동철의 목소리가 텐트 천을 뚫고 그녀의 귓전을 때렸다. 폭풍은 마침내 그녀의 문 앞까지 당도했다. 마동철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유진은 자신의 모든 선택지를 검토했다. 텐트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은 스스로를 궁지에 모는 꼴이었다. 좁은 공간은 방어에는 불리했고 그들이 텐트를 찢거나 덮쳐버린다면 속수무책이었다. 그녀는 나가야 했다. 기동성을 확보하고 상황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텐트의 지퍼를 열었다. 찍 하고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 속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3 남자의 시선이 일제히 텐트 입구로 향했다. 마침내 유진이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들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이 상상했던 것은 겁에 질려 떨고 있거나 혹은 경계심에 가득 차 날카롭게 쏘아보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텐트에서 나온 유진의 모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질끈 묶은 머리, 활동하기 편한 플리스 재킷과 카고 바지 차림. 그녀의 외모는 평범했지만 분위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특히 그녀의 눈빛,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두려움이나 적개심이 아닌 차가운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들을 훑고 있었다. 마치 낯선 대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마동철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능글맞은 미소를 되찾으며 입을 열었다. 아, 거기 계셨구나.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했나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혼자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채 했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수작이었다. 유진은 그의 위선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무적인 톤이었다. 김진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다. 와, 가까이서 보니 진짜 미인이시네. 혹시 실연이라도 당하셨어요? 이런 깊은 산속까지 혼자 오시고 오빠들이랑 같이 술 한잔하면서 얘기나 들어줄까요? 유진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그의 질문을 무시한 채 마동철을 향해 말했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서 온 겁니다. 용건 없으시면 이만 가주시죠.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3 남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옅어졌다. 박기태가 발끈하며 나섰다. 어이 아가씨, 사람이 좋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쌀쌀맞게 굴어. 우리가 뭐 잡아먹기라도 한데. 그가 말하는 사이 3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유진을 중심으로 반원 형태의 포위망을 만들고 있었다. 마동철이 정면에
박기태와 김진수가 양옆에 서서 그녀의 퇴로를 차단했다. 유진은 그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게중심을 살짝 낮췄다. 언제든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는 준비 자세였다. 마동철이 품에서 마시다 만 소주병을 꺼내 흔들어 보였다. 자, 다들 진정하고. 아가씨,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그냥 이웃사촌끼리 친하게 지내자는 거지? 자, 이거 한 잔만 받으시죠. 우리 성의를 봐서라도. 그것은 마지막 시험이었다. 술잔을 받는 행위는 그들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이자 암묵적인 동의였다. 유진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술은 안 마십니다. 그녀는 소주병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혼자 있고 싶습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제 공간에서 나가주세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과 달리 그녀의 목소리와 눈빛은 그 어떤 위협보다도 단단하고 강경했다. 그것은 더 이상 거절이 아니라 명백한 경고였다.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들의 인내심이 바닥난 것이다. 박기태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이 씨발년이 진짜 우리가 우습게 보여. 김진수도 더 이상 실실 웃지 않았다. 형님, 전혀 보통이 아닌데요. 저 깡다구 좀 보소. 마침내 마동철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능글맞은 미소 대신 차갑고 잔인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유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술 냄새와 아기가 훅 끼쳐왔다.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져 있었다.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우리가 좋게 말로 할 때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마시고 오빠들 비위 좀 맞춰주면 아무 일 없을 거 아냐. 왜 일을 어렵게 만들어?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 그것은 때로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시선은 마동철에게 나는 내게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마동철은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위선을 떨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 좋게는 여기까지다. 그는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다.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여긴 깊은 산속이야.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해. 네가 도와달라고 빌어도 도와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그는 유진의 턱을 향해 손을 뻗었다. 거칠고 두꺼운 손가락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다가오는 그 찰나의 순간 밤 공기는 얼어붙는 듯 했다. 우리는 말이야. 마동철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원래부터 싫다는 대답은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의 손이 유진의 뺨에 닿기 직전이었다. 시간이 찰나의 순간 속에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마동철의 거친 손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다가오는 그 짧은 순간 유진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였다. 그녀의 눈에는 그의 손등에 난 흉터, 손톱 밑에 낀 검은 때, 술과 탐욕에 번들거리는 그의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귀에는 심장이 세차게 울리는 소리가 아닌 제어된 호흡 소리와 주변의 미세한 공기의 흐름만이 감지되었다. 그녀의 뇌는 수천 번의 반복 훈련으로 각인된 대로 수십 가지의 대응 시나리오를 0.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시뮬레이션했다. 후퇴는 없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한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급소를 노린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는다. 마동철의 손가락이 유진의 뺨에 닿기 직전 그녀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반보 앞으로 파고들었다. 그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마동철의 공격 각도는 흐트러졌다. 마동철은 자신의 손이 허공을 가르는 것을 느끼며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바로 그 찰나 유진의 왼손이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감아쥐었다. 그냥 잡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그의 손목 안쪽, 신경이 밀집된 부분을 강하게 눌렀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그의 손등을 단단히 고정했다. 찌릿하는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마동철의 손에 힘이 빠져나갔다. 동시에 유진의 오른손 손바닥이 열리며 그의 뻗은 팔꿈치 관절 안쪽을 강하게 올려쳤다. 뚝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마동철의 팔이 역방향으로 꺾였다. 큐악! 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거대한 덩치가 고통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그의 몸무게를 이용해 그대로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그의 육중한 몸이 균형을 잃고 무릎을 꿇는 순간 유진은 그의 어깨를 밟고 지나가며 다음 목표물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 모든 것이 단 1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씨발년이 상황을 파악한 박기태가 이성을 잃고 황소처럼 돌진해왔다. 그의 눈은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고 주먹을 허공에 마구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전형적인 막싸움꾼의 움직임이었다. 유진의 눈에 그의 모든 움직임은 느리고 뻔한 궤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박기태의 주먹을 피하기 위해 몸을 낮췄다. 그의 주먹이 그녀의 머리 위 허공을 가르는 순간 그녀는 낮춘 자세 그대로 회전하며 그의 달려드는 다리 사이로 자신의 오른발을 깊숙이 집어넣어 걷다. 완벽한 타이밍의 다리 후리기였다. 이오지! 박기태는 자신의 발이 허공에 걸리는 감각과 함께 시야가 하늘과 땅으로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몸은 앞으로 쏠리던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공중에 떴다가 무방비 상태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의 뒷머리가 단단한 흙바닥에 부딪히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는 짧은 신음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이제 남은 것은 김진수뿐이었다. 두 명의 동료가 눈 깜짝할 사이에 쓰러지는 것을 본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의 선택지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유진은 그에게 선택의 시간을 주지 않았다. 김진수가 망설이며 뒷걸음질 치려는 순간 유진의 몸이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김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팔을 휘둘렀지만 유진은 그의 팔 안쪽 사각으로 파고든 후였다. 그녀의 팔꿈치가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더니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기억! 김진수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폐 속의 모든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숨을 쉴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그를 덮쳤다. 그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는 위액이 역류하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숨을 쉬려 했지만 목구멍은 경련을 일으킬 뿐이었다. 불과 5초, 길고 긴 서막에 비해 전투는 허무할 정도로 짧고 일방적으로 끝났다. 캠핑장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을 깨는 것은 이제 세 남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뿐이었다. 유진은 그들의 중심에 서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가빠지지 않은 호흡, 그녀의 임에는 땀방울 하나 맺히지 않았다. 마치 방금 전에 격렬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혹시 모를 다른 위협이 있는지 확인하는 뼛속까지 각인된 습관이었다. 확인이 끝나자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널브러진 세 남자에게로 돌아왔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마동철이었다. 꺾인 팔의 고통으로 신음하면서도 그는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유진을 쳐다보았다. 가녀리다고 생각했던 여자, 순한 사슴이라고 여겼던 먹잇감, 그 여자가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을 단 몇 초 만에 쓰레기처럼 만들어버렸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악몽이었다. 니에오! 니에오! 정체가 뭐야? 그가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겨우 뱉어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동철에게는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그림자가 랜턴 불빛을 받아 그의 얼굴 위를 덮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웅크리고 있는 그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낮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조금 전 그가 유진에게 던졌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이제 누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제압의 선언이자 잔혹한 현실의 확인이었다. 마동철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한 그들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였다. 유진의 질문은 얼어붙은 밤 공기 속에 메아리쳤다. 그 안에는 조롱이나 승리감이 아닌 오직 삭막한 사실 확인만이 담겨 있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세 남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뒤엉킨 전선처럼 혼란스러웠고 방금 겪은 일은 그들이 평생 쌓아온 약육강식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현상이었다. 마동철은 꺾인 팔의 고통을 애써 참으며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유진을 올려다보았다. 당신, 대체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포효하던 맹수는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한 마리 짐승만이 남아 있었다. 유진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 무방비한 뒷모습, 만약 1분 전이었다면 그것은 완벽한 기회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세 남자 중 누구도 그녀의 등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 짧은 등 돌림은 너희는 이제 나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자신감의 표현이었고 그들 역시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텐트로 다가가 배낭 옆에 놓아두었던 작은 방수 파우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와 파우치를 마동철의 가슴팍에 툭 던졌다. 열어봐. 명령이었다. 마동철은 움찔하며 떨리는 손으로 파우치를 집었다. 지퍼는 뻑뻑했고 공포로 땀이 찬 그의 손가락은 자꾸만 미끄러졌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지퍼를 열자 안에서 낡은 카드 한 장이 나왔다. 군 신분증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들어 올렸다. 랜턴 불빛 아래 신분증의 내용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증명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을 한 유진의 얼굴이 있었다. 검은 베레모를 쓴 그 얼굴은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름 한유진. 그리고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소속란에 적힌 글자들이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마동철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707. 대한민국 남자라면, 특히나 어둠의 세계에 몸담고 있는 자라면 그 이름의 무게를 모를 리 없었다. 국가 비상사태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부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파견되는 인간 병기들.
유령을 잡는 부대.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앙으로 통했다. 마동철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이름 아래 직책란에 박힌 두 글자를 발견했다. 교관. 마동철의 호흡이 멎었다. 그냥 부대원도 아니었다. 그 괴물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교관.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말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저런 가녀린 여자가. 하지만 방금 전 자신의 팔을 부러뜨리고 2명의 부하를 종이장처럼 날려버린 그 압도적인 힘을 떠올리자 의심은 차가운 확신으로 변했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뭐야? 형님! 옆에서 신음하던 박기태가 기어와 신분증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 역시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듯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허세를 부리던 그의 눈에는 이제 순수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숨을 몰아쉬던 김진수 역시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흡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를 냈다.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던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지만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707이 뭐 하는 곳인지는 알겠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우리는 너희 같은 양아치들을 상대하는 부대가 아니야. 그녀는 말을 이었다. 우리는 국가의 적을 상대한다. 인질범, 테러리스트, 간첩, 인간이기를 포기한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게 우리 일이지. 나는 거기서 8년을 복무했다. 그중 5년은 교관으로. 나 같은 괴물들을 더 끔찍한 괴물로 만들어내는 일을 했고 그녀의 담담한 설명은 그 어떤 협박보다도 더 무서웠다. 그녀는 한 걸음 더 그들에게 다가섰다. 너희가 오늘 나한테 하려고 했던 짓, 술을 먹이고 힘으로 제압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 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요인을 구출하거나 혹은 그런 짓을 한 놈들의 목을 따는 훈련을 수천 번도 더 받았어. 아프가니스탄의 먼지 구덩이 속에서, 소말리아의 해적선 위에서, 너희가 평생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곳에서, 너희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악질들을 상대로 말이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 남자의 현실 감각을 파괴했다. 그들은 그저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건드린 것이었다. 그들이 믿어왔던 힘의 논리는 이 여자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들은 포식자가 아니라 거대한 재앙 앞에 놓인 벌레에 불과했다. 내가 만약 오늘 군인이 아니었다면 유진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다. 너희는 지금쯤 다 목이 부러져 있었을 거다. 내 훈련은 언제나 상대를 죽이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운 좋은 줄 알아. 그 말은 결정타였다. 마동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허세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고통도 수치심도 잊었다. 오직 살고 싶다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박았다. 건달세계의 자존심 따위는 목숨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비명이 뒤섞여 있었다. 저희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저희 같은 버러지들이 감히 하늘 같은 분을 못 알아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마가 깨져 피가 흐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그의 모습을 본 박기태와 김진수도 본능적으로 그의 옆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캠핑장의 밤
한때 그들의 욕망으로 들끓었던 그곳은 이제 세 남자의 처절한 애원 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하려 했던 사슴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세 남자의 애원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들은 마치 지옥의 문턱에서 심판관을 향해 매달리는 죄인들 같았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문보다도 더 그들의 영혼을 옥죄었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인간은 가장 비굴하고 원초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마침내 그들의 울음 섞인 애원이 잦아들었을 때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일레오나! 그 한마디에 세 남자의 움직임이 멎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망설였다. 일어나라고 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칼날 같은 기운이 실렸다. 그들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움찔하며 비틀거리는 몸을 힘겹게 일으켜 세웠다. 꺾인 팔의 고통으로 마동철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박기태는 머리에서 흐른 피가 굳어 흉측한 모습이었다. 김진수는 여전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꺽꺽거리고 있었다. 고개 들어 내 눈을 봐. 그들은 감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떨구었다. 하지만 유진의 시선은 그들의 정수리를 꿰뚫을 듯 집요했다. 결국 마동철부터 시작해 세 남자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유진의 얼굴은 분노나 경멸이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군 신분증을 다시 파우치에 넣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신분증 하나를 꺼내 들었다. 푸른 제복을 입은 강직해 보이는 중년 남자의 사진이 박힌 낡은 경찰 공무원증이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나. 그녀는 신분증을 그들 앞에 내밀었다. 사진 속 남자는 유진과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었다. 특히 타협을 모를 것처럼 굳게 담은 인매와 깊은 눈매가 그랬다. 내 아버지다 한강식 경감. 유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평생을 강력계 형사로 사셨지. 너희 같은 놈들, 아니 너희보다 훨씬 더 지독한 놈들을 소탕하는 게 일이셨다. 집에 들어오시는 날보다 경찰서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는 날이 더 많았고 내 생일이나 운동회 한번 제대로 챙겨주신 적 없는 무심한 아버지였지. 아버지의 몸에서는 언제나 담배 냄새와 싸구려 커피 냄새 그리고 희미한 피 냄새가 났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절을 보고 있는 듯했다. 그런 아버지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 범인을 쫓다가 순직이라도. 마동철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순직 비슷하지만 달라. 아버지는 거창한 범죄 조직을 소탕하다 돌아가신 게 아니야. 마약에 취해 아내에게 칼을 휘두르던 놈을 막다가 돌아가셨다. 비번 날이었는데도 말이야. 그녀의 시선이 다시 세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은 그들의 영혼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놈도 너희 같았어. 술하고 약에 취해서 자기보다 약한 아내 앞에서만 왕처럼 군림하던 버러지였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줄 착각하는 겁쟁이. 막상 진짜 강한 상대 앞에서는 꼬리 내릴 줄밖에 모르는 그런 놈이었다.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세 남자의 가슴에 박혔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그녀의 말 속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을 느꼈다. 내 아버지는 평생을 진짜 괴물들과 싸워온 분이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죽인 건 괴물이 아니었어.
고작 그런 하찮은 존벌레 같은 놈이었지. 유진은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세 남자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칠봉칠칠 교관이니 인간 병기니 하고 부르지. 그래, 맞아. 나는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배웠고 가르쳤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나는 한강식 경감의 딸이다. 그녀는 경찰 공무원증을 든 손을 가슴에 가져갔다. 너희가 오늘 밤 힘없고 연약한 여자라고 멋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짓밟으려 했던 그 순간 너희는 내 아버지의 삶 전체를 모욕한 거야.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치들을 그 더러운 발로 지식인 거라고 너희는 내 아버지를 죽인 그 존벌레와 똑같은 놈들이 되려고 했던 거야. 마지막 문장은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억눌렀던 슬픔과 분노가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던지는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를 잃은 딸의 피 맺힌 절규였고 정의가 더럽혀지는 것을 목도한 자의 통렬한 외침이었다. 그 순간 마동철의 머릿속에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자신의 아버지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던 정직하고 성실했던 아버지, 아들이 조폭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시던 그 모습. 아버지는 그에게 늘 남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짓은 하지 말라고 가르쳤었다. 그는 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싶었지만 어느새 아버지가 가장 경멸하던 그런 인간이 되어 있었다. 박기태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거친 인생에도 지켜주고 싶었던 여동생이 있었다. 만약 자신의 여동생이 오늘 밤 자신들과 같은 놈들을 만났더라면 상상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런데 자신은 바로 그 짓을 하려 했다. 김진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서럽고 처절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비참하고 한심한 모습에 대한 혐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깊은 죄책감에서 비롯된 울음이었다. 캠핑장의 밤은 그들의 침묵과 한 남자의 울음소리로 채워졌다. 유진은 격정을 토해낸 후 다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마지막 남은 허세와 자존심마저 빼앗아 버렸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지울 수 없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새겨 넣었다. 이것은 육체적인 패배보다 훨씬 더 깊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유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평정을 되찾아 있었다. 이제 다시 묻지. 그녀는 무너져 내린 세 남자를 하나씩 차례로 쳐다보며 말했다. 너희는 앞으로 어떤 인간으로 살 건가? 계속 그렇게 약한 자들 앞에서만 군림하는 겁쟁이로 살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인간이 될 건가? 그녀의 질문은 무거운 바위처럼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것은 대답을 강요하는 질문이었고 그들의 남은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질문이었다. 유진의 질문은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 캠핑장의 밤 공기 속에 머물렀다. 세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그들의 머릿속은 수치심과 자기 혐오,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뒤죽박죽이었다. 다른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평생을 힘의 논리로 살아온 그들에게 그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개념이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마동철이었다. 그는 푹 숙였던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대신
깊은 혼란과 한 줄기 절박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저희가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랐다. 길을 잃은 아이처럼 막막했다. 평생 달려온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돌아갈 길도 새로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았다. 유진은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다. 생의 막다른 골목에 선 자의 진솔한 절망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벌을 내릴 수도 용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둘 다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제3의 길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혹독한 시험이 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배낭으로 다가가 안쪽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안내 책자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마동철의 발 앞에 그것을 던졌다. You will. 마동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엉거주춤 몸을 숙여 책자를 주었다. 랜턴 불빛에 비친 책자의 표지에는 파란 새 한 마리가 날아오르는 그림과 함께 푸른사의 청소년 쉼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춘천에 있는 곳이다. 유진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집 나온 아이들, 학교에서 사고치고 겉도는 아이들, 너희처럼 되기 일보 직전인 아이들을 걷어서 먹이고 재우고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우리 아버지가 남몰래 후원하시던 곳이다. 월급 쪽에서 매달 얼마씩 당신 이름이 아니라 먼저 가신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세 남자는 놀라움에 서로를 쳐다보았다. 너희를 경찰에 넘길 수도 있었어. 유진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워졌다. 그랬다면 너희는 폭행전과 하나 더 늘리고 운 좋으면 집행유예 아니면 몇 년 교도소에서 썩다가 나왔겠지. 그리고 뭘 할까? 다시 예전처럼 살겠지. 세상 탓하고 남 탓하면서 그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기회를 주겠다. 그녀의 눈이 세 남자를 차례로 꿰뚫었다. 용서가 아니야. 너희 스스로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내 아버지에게 너희가 인간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다. 그녀는 쉼터 책자를 턱으로 가리켰다.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서 저곳으로 가. 찾아가서 무조건 받아달라고 빌어. 그리고 1년 동안. 딱 1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살아.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다 해. 화장실 청소든 음식물 쓰레기 처리든 아이들한테 두들겨 맞는 일이 있더라도 불평 한마디 하지 말고 닥치고 해. 그녀의 요구는 구체적이고 가혹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똑똑히 보여줘. 너희처럼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하고 끝이 없는 지옥인지. 너희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 아이들이 너희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너희의 망가진 인생으로 그 아이들을 구하란 말이다. 세 남자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봉사활동 명령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속죄의 도구로 삼으라는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고도 숭고한 형벌이었다. 그리고 유진은 마지막 조건을 내걸었다. 정확히 1년 후 오늘 2025년 8월 30일 이 자리에서 다시 보자. 그땐 관리소장한테 돈 깎아달라고 진상 부리지 말고 죗값 다 내고 들어와. 그때 너희가 어떤 인간이 되어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할 거다. 그것은 초대나 제안이 아니었다. 거부할 수 없는 소환 명령이었다.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이 여자가 지옥 끝까지라도 자신들을 찾아낼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의심할 수 없었다. 마동철은 손에 든 쉼터 책자를 내려다보았다.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청은망은의 무게로 느껴졌다. 그것은 그가 평생 외면해왔던 책임감의 무게였다. 그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나락으로 떨어져 썩어 문드러지거나 아니면 이 손을 잡고 기어오르거나요. 그는 결심했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깊이 머리를 숙였다. 한국의 전통 예법 중 가장 무거운 예의, 큰절이었다. 약속합니다. 땅에 부딪힌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제 남은 인생과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1년 후에 반드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맹세에 박기태와 김진수도 그의 옆에 따라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다. 유진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배낭에서 구급상자를 꺼내 소독약과 붕대 그리고 임시로 팔걸이를 만들 수 있는 삼각건을 마동철에게 던져주었다. 팔 치료해. 그리고 30분 주겠다. 텐트랑 쓰레기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우고 조용히 사라져. 다른 캠퍼들 잠 깨우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정도 없었지만 그 무심한 행동 속에 담긴 의미를 마동철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들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회를 주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세 남자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움직였다. 고성이나 욕설은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짧은 눈짓을 보내며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신속하게 짐을 정리했다. 유진의 완벽했던 텐트 설치 모습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들이 머물렀던 자리를 깨끗하게 치웠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채 올라타기 전 세 남자는 유진을 향해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채 올라탔다. 시동이 걸리고 검은 세단은 들어올 때와는 달리 조용히 캠핑장을 빠져나갔다. 유진은 그들의 차가 산길을 따라 내려가 붉은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침내 캠핑장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도 저 별들 중 어딘가에서 자신을 보고 있을까? 그녀는 오늘 자신이 한 일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일이었을까? 어쩌면 그들은 또다시 누군가를 배신하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서 특히 마동철의 눈에서 보았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변화의 가능성을, 인간에 대한 마지막 믿음. 그것이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겨준 또 하나의 유산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때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액체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그 눈물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빠르게 식어갔다. 그날 밤 이후 세 남자의 삶은 궤도를 이탈한 행성처럼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들은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에 도망치듯 설악을 떠났다. 춘천으로 향하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지난밤의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한유진이라는 여자가 던진 삶의 질문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다.
푸른사의 청소년 쉼터는 춘천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낡고 허름했지만 정성스럽게 가꿔진 작은 화단이 그곳의 온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마동철, 박기태. 김진수는 쉼터의 낡은 철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들의 값비싼 옷과 험악한 인상은 그곳의 풍경과 노골적으로 어울리지 않았다. 진짜 들어갈 겁니까? 형님, 김진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박기태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뻑뻑 태우고 있었다. 마동철은 굳은 얼굴로 두 사람을 돌아보았다. 선택의 여지가 있나 그 여자 눈을 잊었어. 여기서 도망치면 우린 평생 그 여자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거야.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그는 손에 든 꼬깃꼬깃한 안내 책자를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담배를 비벼 끄고 철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들의 일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초반의 3개월은 지옥과도 같았다. 쉼터의 원장은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없는 행색과 막무가내식 봉사 요청에 난감해했지만 마동철의 절박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고는 마지못해 그들을 받아주었다. 조건은 숙식만 제공할 뿐 어떤 보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가장 힘들고 굳은 일들이었다. 박기태는 매일같이 막힌 하수구를 뚫고 고장난 시설을 수리했다. 김진수는 평생 잡아본 적 없는 식칼을 들고 수십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 보조가 되었다. 마동철에게는 가장 어려운 임무가 주어졌다. 바로 아이들과 직접 부딪히는 생활 지도였다. 아이들의 저항은 격렬했다.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가득 찬 아이들은 굴러온 돌 같은 새 남자를 경계하고 조롱했다. 어디서 굴러먹던 짭새의 건달들이냐 며 시비를 걸었고 그들의 과거를 비웃었다. 박기태는 몇 번이고 주먹을 날릴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고 김진수는 아이들의 교묘한 따돌림에 밤마다 몰래 눈물을 훔쳤다. 마동철은 자신의 어설픈 권위가 아이들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껴야 했다. 그들이 평생 믿어왔던 힘의 논리는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서울의 한유진 역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설악에서 돌아온 그녀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지난밤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결심을 말했다. 아빠처럼 위대한 경찰은 될 수 없겠지만 아빠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제 방식대로 지켜볼게요.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게요. 그녀는 다니던 무역회사, 그것은 그녀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위장 직업에 가까웠다에 사표를 냈다. 그리고 자신의 퇴직금과 얼마 안 되는 저금을 털어 동네의 작은 상가 지하에 월세로 도장을 얻었다. 그녀는 그곳에 여성을 위한 무료 호신술 교실이라는 서툰 글씨체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첫 수업에 온 사람은 단 3명.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는 여대생, 남편의 폭언에 위축된 젊은 주부, 그리고 밤길이 무서운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유진은 그들에게 복잡한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똑바로 서는 법, 상대의 눈을 피하지 않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싫어라고 단호하게 외치는 법을 가르쳤다. 가장 위대한 호신술은 자신감입니다.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을 때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춘천의 쉼터에서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늘 반항적이고 폭력적이던 이민수라는 아이가 있었다. 어느 날 민수는 다른 아이와 싸우다 분을 이기지 못해 의자를 집어 던졌고 그 의자에 마동철의 이마가 찢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예전 같았으면 민수의 뼈를 부러뜨렸을 마동철이었다. 하지만 그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손으로 훔치며 떨고 있는 민수에게 다가가 말했다. 많이 화가 났구나. 나도 그랬어. 근데 의자는 죄가 없잖아. 같이 치우자. 그날 이후 민수는 마동철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박기태는 쉼터에 맥가이버가 되어 있었다. 그의 거친 손은 이제 사람을 해치는 대신 무언가를 고치고 만드는 일에 익숙해졌다. 그는 낡은 놀이터의 그네를 고치고 삐걱거리던 침대를 수리하고 비가 새던 지붕을 새로 이었다. 아이들은 그를 태권브이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다. 김진수는 쉼터의 주방을 책임지는 왕언니 할머니의 수제자가 되었다. 그는 할머니에게서 요리뿐만 아니라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입이 짧아 늘 걱정이던 한 여자아이가 그가 끓인 닭죽을 2그릇이나 비우고는 수줍게 아저씨 맛있어요 라고 말했다. 김진수는 주방 구석에 숨어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기쁨이었다. 유진의 도장 역시 변화를 맞고 있었다. 수강생은 어느새 20명을 훌쩍 넘었다. 그녀의 도장은 더 이상 무술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여성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용기를 얻어가는 연대의 공간이 되었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대생은 유진의 도움으로 증거를 모아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남편의 폭언에 시달리던 주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이혼 서류를 내밀 용기를 얻었다. 유진은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자신 역시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아버지를 잃은 공허함은 다른 이들을 지키고 일으켜 세우는 보람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1년이 다가왔다. 2025년 8월 춘천의 푸른사의 쉼터 마동철, 박기태, 김진수는 원장실에 서 있었다. 지난 1년간의 고된 노동과 소박한 생활은 그들의 외모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기름졌던 뱃살은 빠지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건강한 기운이 넘쳤다. 무엇보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교활하고 난폭했던 기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조용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정말 떠날 겐가? 원장의 아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그들은 쉼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마동철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희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이 저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들은 쉼터 아이들과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낡은 봉고체에 올랐다. 1년 전 그들이 타고 왔던 검은 세단은 진작에 팔아 쉼터 운영비에 보탰다. 그들의 목적지는 설악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도장에서 유진은 홀로 명상에 잠겨 있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8월 30일. 그날의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올 것인지, 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들의 소식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었으니까 이제 확인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1년 전과 똑같은 배낭을 꾸렸다. 마음속에는 긴장과 기대, 그리고 한 가닥의 불안이 교차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혹독한 시험을 냈지만
어쩌면 그 시험은 그녀 자신을 향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인간에 대한 마지막 믿음을 확인하고픈 두 개의 다른 길을 걸어온 그들의 시간이 이제 다시 하나의 장소에서 교차하려 하고 있었다. 약속의 땅. 설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2025년 8월 30일. 설악의 캠핑장은 1년 전과 다름없이 아름다웠다. 단풍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빛깔로 불타고 있었고 공기는 변함없이 청명했다. 한유진은 1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작은 요새를 구축했다. 텐트를 치고 장비를 정돈하는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군더더기 없었지만 그 안에는 작년에는 없었던 어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지난 1년은 그녀에게도 변화의 시간이었다. 여성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면서 그녀는 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다. 힘은 상대를 파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고 일으켜 세우는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아버지의 빈자리는 더 이상 공허한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해가 서쪽 능선으로 막 넘어가려 할 무렵이었다. 익숙한 듯 낯선 엔진 소리와 함께 낡은 흰색 봉고차 한 대가 흙길을 달려 캠핑장으로 들어섰다. 유진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차는 그녀의 텐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3명의 남자가 내렸다. 마동철, 박기태, 그리고 김진수였다. 유진은 순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의 외모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빚어놓았다. 마동철의 위압적이던 뱃살은 사라지고 대신 단단한 근육과 노동으로 다져진 어깨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박기태의 신경질적으로 보이던 얼굴은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렸고 날카롭던 눈매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김진수는 살이 조금 빠져 보였지만 예전의 교활함 대신 서글서글한 인상이 풍겼다. 그들의 옷차림은 값비싼 브랜드 대신 활동하기 편한 작업복과 등산화였다. 세 남자는 차에서 내린 후 곧장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들은 먼저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들의 손에는 정식으로 발급받은 캠핑장 이용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그들은 1년 전 자신들이 행패를 부렸던 바로 그 관리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죗값을 치렀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은 유진의 텐트 앞으로 다가와 약속이라도 한 듯 10걸음 정도의 거리를 두고 멈춰 섰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마동철이 대표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다. 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 옆에 두 사람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마동철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오세요. 그날 저녁, 같은 캠핑장, 같은 자리에서 작은 모닥불이 타올랐다. 하지만 1년 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네 사람은 나란히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다. 어색함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공기 속에는 악이나 경계심 대신 조심스러운 존중과 따뜻함이 흐르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그들이 가져온 음식으로 차려졌다. 김진수가 직접 담갔다는 김치와 장조림, 그리고 쉼터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 싸주었다는 주먹밥이었다. 음식은 소박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깊은 맛이 났다. 식사가 끝난 후
마동철이 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쳐 들고 유진에게 내밀었다. 이것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유진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감사패가 들어있었다. 감사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구 한강식 경감님께 당신께서 남기신 고귀한 정신은 저희와 같은 어둠 속을 헤매던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본받아 저희도 남은 생을 당신처럼 약한 이들을 지키고 바로 세우는 데 바치겠습니다. 당신의 딸 한유진 선생님을 통해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푸른사의 쉼터 그리고 세길 형제들 일동 유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세길 형제들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마동철이 설명했다. 저희처럼 길을 잘못 들었던 아이들이나 혹은 저희 같은 어른들을 모아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요. 아직은 보잘것없지만 지금은 뜻을 함께하는 회원들이 10명이나 됩니다. 박기태가 말을 이었다. 저는 이제 사람 패는 기술 대신 집 짓는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손으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는 게 꿈입니다. 김진수도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요리사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을 만들어서 배고프고 마음이 아픈 아이들에게 먹여주고 싶습니다. 그들은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처음 겪었던 어려움과 아이들의 냉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했던 작은 기쁨과 보람, 변화의 순간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오를 씻어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세 남자의 진솔한 참회록이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그녀는 감사패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가만히 손가락으로 쓸었다. 아버지가 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저 역시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호신술 교실을 열게 된 이야기, 그곳에서 만난 여성들의 이야기,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치유를 주었는지.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수강생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 그녀는 1년 전 이곳에 홀로 앉아있던 고독한 여전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따뜻하고 강인한 스승이자 좋은 친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네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1년 전 증오와 공포로 마주했던 그들은 이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모닥불이 사그라들고 숯불만이 희미하게 빛을 발할 무렵 마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종용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저희를 죽이거나 경찰에 넘기는 대신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마주섰다. 천만에요. 저 역시 여러분 덕분에 제 길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그녀는 세 남자를 차례로 둘러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요. 그 말에 세 남자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설악의 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많았다. 1년 전과 똑같은 별들이었지만 그 별을 바라보는 네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었다. 어두운 밤, 각자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길을 찾아낸 동행이었다. 모닥불의 마지막 온기가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는 희망이라는 새로운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꺼지지 않을 사람의 마음 속에서 타오르는 불씨였다. 에필로그. 그 후로 2년이 더 흘렀다. 춘천의 작은 비영리 단체 세길 형제들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마동철 대표는 위기 청소년들의 대부로 불렸고 박기태는 건축 기술을 인정받아 청년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짓는 프로젝트를 이끌었으며 김진수는 마음치유 식당을 열어 따뜻한 밥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했다. 서울의 작은 지하 도장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와서 쉬고 배우고 연대할 수 있는 한유진 여성안전센터로 발전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제자들이자 동료들이 그녀와 함께했다. 가끔, 아주 가끔 그들은 설악의 그 캠핑장에서 다시 만나곤 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서로가 걸어온 길을 조용히 응원해 주었다. 그들의 기적 같은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늘의 별이 된 한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